네, 이번 주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한 주였죠. 엔비디아 CEO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를 뛰어넘을 듯 솟구쳤는데요. 삼성전자가 공개한 첫 인공지능 반도체 마하1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판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그리고 임재철 전 영진전문대 반도체 전자계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 주가 8만 원대, 지금 7만 전자에서 계속 지지분진하다 8만 원대 치솟을 했는데 8만 원대 앞두고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약간 제동이 걸린 느낌. 이주환 애널리스트님 어떻게 보시기에 삼성전자 주가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최근. 제가 연초에 이제 타 방송에서 왜 삼성전자만 안 오르고 SK 하이닉스만 오르느냐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라.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역전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난 4분기부터 올 초까지는 워낙 HBM에 대한 영향이 컸었고 또한 HBM, 그 인기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HDM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강세에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술력에서 조금 뒤진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가 HBM의 선전에 힘입어서 지난 4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했는데 여전히 동 4분기에 삼성전자는 적자를 했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었다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GTC 2024에서 엔비디아의 그 컨퍼런스,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그 어떻게 보면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삼성전자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를.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워낙 AI에 대한 우리들 관심도 높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곳에서 어쨌든 젠슨왕 CEO께서 삼성전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충분히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하나 요인이 되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주총에서 경영진들이 나와서 직접 우리 투자자들하고 주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미 1월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거든요. 1월부터 반도체 DS 부분이 이미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초 계속 예상하기로 한 3월부터는 삼성전자가 DS 부분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 현재 가격 상승 추이로 봤을 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빠르게 1월부터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는 역시 삼성전자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의 다시금 삼성전자에 대한 애정을 다시 산소케 했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그 발언으로 엔비디아의 발언과 1월에 흑자 전환을 했을 것이다. DS 부분 주가가 좀 뛰니까 이틀 동안 개미 투자자들이 3조 넘게 순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기관들은 다 사고 외국인들은 사는데 이건 좀 우리 개미 투자자들 삼성전자 미래를 좀 밝게 보지 않나 보죠? 그 사실 이렇게 방금 HBM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삼성이 AI 시대에 물론 대비해 왔었겠죠. 네. 근데 이제 HBM 개발이 지연되고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특히 기술 개발 측면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D램 시장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제 더 이상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동안 참 오르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오랜만에 오르니까 이제 손실을 조금 최소화하거나 혹시 차익을 남긴 분들은 이제 떠나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과 전혀 다른 이 거래 패턴,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조금 주목되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주총에서 또 중요한 걸 발표를 했어요. 인공지능 가속기 마하1을 개발하고 있다. 연말에 개발이 된다. 연초에 공급이 될 거다. 이 마하1 AI 가속기, 이전 박사님, 이거 뭡니까 이게 마하1이라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AI 인공지능 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H100이 있었고, 또한 최근에는 또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B100, B200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암호 같은 얘기가 좀 많아요. 이 결국에는 제품명인 거죠. 코드명 같은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AI 칩 시장의 한 90%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H100이 기존에 가장 이제 메인이 되었었던 모델이고 H100. H100보다 사실은 조금 더 성능 개선된 H200이 또 있지만 지금 이번에 GTC 2024에서 발표를 했던 거는 그거보다 아예 아키텍처 자체가 한 단계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아키텍처라는 거는 단순히 칩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칩셋을 구성하는 전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든지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의 모든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 단계 바뀌는 그러니까 새롭게 설계를 들어가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웨어를 발표한 게 3번째 아키텍처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암페어라는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었고 암페어. 그다음 우리가 가장 익숙한 H100이 속해 있는 것들이 이제 호퍼라는 아키텍처였었고 호퍼. 세 번째 뉴 아키텍처를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칩셋을 같이 발표를 한 거죠. 예. B 시리즈 칩셋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 크게 보면 다 AI 가속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인데 AI 가속기. 물론 우리가 이제 세분화하자면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삼성전자의 마하1이라는 것도 결국엔 AI 가속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AI 인공지능 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칩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접근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그러네요. 자세한 것들은 좀 나중에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사실 인공지능 개발에서 조금 뒤져 있는 느낌. 미국의 애플처럼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없는 느낌인데 마하1을 내놓았으니까 그럼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웰, B200, H100, H200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마하1.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여기 마하1이 AI 가속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랑 조금 좀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챗 GPT 사용 혹시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아주 뭐 질문에 답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학습의 결과거든요. 뭐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 그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들은 학습, 다음에 추론 이걸 동시에 다 해서 이제 데이터를 내줘보낼 수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가속기라고 보면 그 삼성의 가속기는 좀 그 중에서도 좀 추론에 특화된 추론. 예, 학습보다는 추론에 특화된. 왜냐하면 그런 이제 수요가 있거든요. 그 지금 AI 반도체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력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전력. 네. 학습할 때. 그리고 학습할 때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야 되니까 GPU 같은 아주 고성능 칩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장을 약간의 뭐 좀 니치 마켓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추론에 특화된 그런 수요도 되게 많거든요. 그 추론에 특화된 가속기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추론에 특화된 가속기인데 중요한 이제 전력 효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마하1과 이 엔비디아의 이 B200, H100과 비교한다면 어때요? 전력 소모 면에서. 일단 기능 면에서의 차이점은 엄재철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추론에.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기존에 우리가 엔비디아 칩들은 다 HBM이랑 굉장히 고가의 또 만들기도 쉽지도 않은 HBM. 그런 메모리를 결국에는 D램의 한 종류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지금 거의 독점하는 공급하는 그런 그렇죠. 엔비디아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로직을 담당하는 CPU라든지 GPU라든지 NPU 같은 로직 칩들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본인들이 옛날부터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GPU였기 때문에 GPU를 로직 칩으로 사용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인텔이 접근을 한다면 아마 CPU를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해왔던 NPU도 일정 가능성이 있고 NPU 개발이 덜 끝났으면 GPU로 일단 첫 번째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NPU라는 건 생각되고요. 뭐죠? 뉴로모틱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약간 신경망 반도체라고 해서 또한 업그레이드돼 있는 새로운 어쨌든 반도체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로직 칩을 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메모리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에 뭐 SRAM도 붙어야 되고 D램도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D램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다 보니까 HBM을 할 거냐 그래서 가격이 비싸진 요인이 있었고 이번에 삼성전자 발표한 마하1 같은 경우에는 LPDDR을 사용해서 구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PDDR. 그러니까 LP라는 거는 로우 파워라고 해서 저전력이라는 얘기고 DDR이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모바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칩이나 통신 칩에 쓰고 있는 것들이 다 DDR4, 5, 최근에 이제 DDR6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범용 반도체 일종인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적고 전력 소모도 적은 특징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동일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마하원은 굉장히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서 네. 일단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로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인다. 저건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까?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인다 그러면? 원래 우리 AI 칩, 엔비디아 칩도 처음에는 HBM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GDDR을 썼는데 평면상에 굉장히 많은 GDDR을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칩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병목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도로의 나들목 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칩셋으로 아파트까지 쌓아서 만든 게 HBM에서 병목 현상을 줄이는 건데 이게 다시 LP, DDR로 가면 다시 또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8분의 1로 줄여놓으면 굳이 비싸게 높이 쌓지 않고도 동일하게 우리는 병목 현상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 받아들이시면 일단 될 것 저런 것만 같습니다. 보면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도 8배로 향상이 된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이제 분야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칩이랑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 추론용 응용추도 되게 많거든요. 이미 보도됐지만 뭐 네이버에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 이걸 지금 공급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그런 저 서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충분히 그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게 안 나왔으면 네이버는 엔비디아 거를 써야 합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삼성전자 이걸 마하원을 개발했으니까 예. 이게 네이버가 이걸 사용한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네이버가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그 종류가 주로 추론에 의한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구태여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서버를 제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뭐 제품의 가격의 최종 제품의 가격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GPU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HBM 대신에 LPDDR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싸질 거라는 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동일한 비트로 했을 때 일반 LPDDR하고 HBM 가격 차가 몇십 배는 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개수가 더 많아져야 되니까 몇십 분의 1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현재 팔고 있는 H100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잘하면 3분의 1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 H100은 거의 한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작년 가격이고요. 올해는 4만 달러가 넘어서서 5천만 원이 넘는 상황까지 5천만 원이 갔던 넘는다. 근데 삼성전자의 마하원이 만약에 가격이 낮다면 영업이익률이 좀 높지 않잖아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금 더 비싼 걸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수요가 과연 이제 얼마나 있느냐, 수요가. 네, 공급이 얼마가 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제 생각에 이런 이제 가속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이 하고 있는 특정한 뭐 추론용 가속기 이런 쪽은 그 소위 응용추가 어느 정도 제한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용의 고객들이 많지는 않겠죠. 범용의 고객들이 많지 않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네이버처럼 추론을 전문화하는 서비스 업체들, 그거로 이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AI 가속기 중에서도 엔비디아처럼 비싼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삼성의 가속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그 삼성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가속기 물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대로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네이버에 이제 1.5치를 공급한다면 네이버 같은 플랫폼 회사들, 미국의 플랫폼 회사들이 많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에도 뭔가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좀 영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일단 제품이 나왔을 때 제가 볼 때 관건은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 같은 메이저 고객을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고객. 메이저 고객이 한번 검증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의 콜이 많이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정도에 공급했다 가지고는 아마 전 세계 빅 커스터머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플랫폼 빅7 같은 기업들이 누군가가 삼성전자 거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마하원을 굉장히 많은 매출이 했다 발생할 이러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앞으로. 그렇죠. 예. 새로운 새로운 영업이익률을 시장 얘기를 하면 보시면, HBM이 사실은 굉장히 마진이 높은 제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종합 칩셋으로 가면은 사실은 하나의 부품을 파는 것보다는 굉장히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와 원을 전체 가격에 싸더라도 그냥 메모리 하나, HBM 하나만 파는 것만 갖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칩셋 전체가 굉장히 고가로 책정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보다 싸지만 결국 고가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마진을 결코 손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마하원을 현재 개발 중이고 연말에 내놓고 연초쯤에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발표인데 뭔가 이 제품의 성능, 수율,
또 그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에 제공할 가능성 등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지금까지 그 삼성전자의 뭐 시스템 LA 사업부의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라든지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력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실제 고객 확보 사실은 물론 제일 첫 번째 관건이겠지만 고객 확보가 그 지금까지 사실 파운드리 사업부나 시스템 LA 사업부의 그 제품을 만들 때 제일 문제가 삼성이 이제 아주 하이테크 첨단 공정에 대한 수율이 항상 좀 문제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공정 기술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새 제품에 대한 생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삼성전자의 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삼성전자 정말 마하원 기대가 큰데 그 외에도 지난번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제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HBM3E 이 뭐 공급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좀 희망적인 소식 곧 올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퀄 통과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없다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납품이 시작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공급 부족 상태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만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누구 거라도 사서 써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는 곳은 많은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에서도 버틀렉이 걸리고 HBM에서도 버틀렉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해소되기만 하면 본인들의 시장 성장성을 엄청난 것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서 분명히 오히려 도와줘 가면서도 삼성전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만들 수만 있다면 통과될 가능성 상당히 높게 지금 일단 보고 있다. 확실한 소식이 좀 빨리 날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랬지만 보조금 미국 정부로부터 지금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인텔 미국 정부가 미국 회사인 인텔에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인데 이 보조금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이 보조금을 지급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 TSMC도 대략 60조, 50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합한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글쎄요. 어쨌든 뭐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칩스법 그걸 이제 통과했을 때 그 배경을 저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법이 사실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자기들이 제조 시설을 갖겠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물론 마이크론도 되겠지만 그 첫 번째는 사실 인텔이거든요. 인텔. 인텔이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반도체 강자로서 계속 그 반도체 업계에서 군림했는데 최근 뭐 아시다시피 뭐 10나노 이후 때부터는 계속 사실은 제대로 된 그 공정 기술을 완성을 못했거든요. 예. 7나노 뭐 계속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제 그 겔싱어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뭐 새로운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시작하고 나름대로 이제 새로 발표된 로드맵을 보면 기존의 TSMC나 혹은 삼성전자에 못지않은 공정 기술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사이에 이제 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지만 고객 확보도 못 해 있고 어쨌든 계속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막대한 돈을 지금 주는 거네요. 그리고 뭐 인텔이 제일 뭐 첫 번째 수혜자고 아마 이걸 계속 노리고 있었겠죠. 그래요? 절대 규모 195억 달러 이게 다 보조금이 아니고 약간 대출이 조금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좀 그렇게 좀 달라요, 약간? 칩스법에서 지원하는 게 일단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보조금은 정말 그냥 바로 현찰로 받는 거고요. 그냥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융자는 말 그대로 대출인 거죠. 물론 이자 조건이나 기간 이런 게 좀 유리한 조건이겠지만 정책금융을 그냥 주는 거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빚을 지는 거라서 정확하게 순수한 보조금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85억 달러로 발표가 났고요. 보조금만으로 보면.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인텔이 85억 달러, 삼성전자가 60억 달러, TSMC가 50억 달러. 그래서 인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얼핏 보이긴 하는데. 제일 많아요. 근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각 기업마다 제출했었던 투자 의향서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투자하겠다. 그랬을 때 인텔은 그때 1,000억 달러, 삼성전자는 170억 불, 그다음에 TSMC는 400억 불. 그래서 투자하기로 한 총 액수 대비 보조금을 비율로 환산해봐야 어느 기업이 정말 제대로 많이 받았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인텔은 8.5%로 가장 낮고요. 비율이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투자 예상 금액이긴 하지만 그 밑에 보조금. 그다음에 TSMC는 12.5%라 또 중간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35.3%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단순한 볼륨이 아니라 인텐시브하게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외국 기업에도 불구하고 차별당하지 않고 가장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한편으로는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투자 계획 대비 받을 보조금을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 비율로는 가장 높다. 그렇습니다. 혹시 삼성전자가 투자를 더 하기로 미국에 조용히 약속한 거 아닐까요?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향후 20년 동안 천 몇백억을 투자하겠다고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발표 계획은 구체화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가지고 돈을 주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라도. 그래서 인텔도 그렇게 따지면 또 더 많은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가 있었지라도 그게 100% 여기에 보조금에 이미 반영됐는지는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여튼 인텔의 보조금만으로는 절대 규모가 많은데 비율로 쳐서도 우리한테는 조금 적지만 정말 195억 달러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자 인텔이 자국 기업, 미국이 자국 기업에서 자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인데 인텔의 이 파운드리 이 정말 대대적으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만의 1등인 대만의 TSMC, 삼성전자, 이제 인텔의 3파전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인텔이 뭐 삼성전자를 잡겠다 막 이랬다는데 어떻게 3파전 양상을 어떻게 보세요? 인텔의 기술이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인텔은 뭐 이 반도체 공정 분야에 뭐 탁월한 선두주자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패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랑 자기가 자체 그 자기 제품 만드는 거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파운드리 하려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공정 기술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고요. 두 번째 파운드리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 팹리스 업체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소위 말하는 그 설계 IP, 설계 지적 재산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설계들이 전부 다 설계 자동화 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구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 고객들이 인텔에 와서 파운드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텔이 그 정도 준비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고객들을 받을 준비는 안 돼 있는 겁니다. 뭐 이런 특정한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구글 특정한 기업의 한정된 응용 분야 뭐 이런 쪽은 뭐 고객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 보면 시장 점유율이 작년 데이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TSMC가 뭐 65% 정도 되고 65%. 그다음에 삼성전자 약 15% 정도. 쭉 물론 대만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지만 제가 듣기에 인텔이 한 1% 정도 1%?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거의 시장 점유율이 없는데 인텔은 그동안 이제 뭐 이 파운드리 철수했었는데 그러면 이 파운드리를 잘 하려면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노광 장비 있잖아요. EUV인가? 이 첨단 기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인텔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인텔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0나노부터 이미 조금 헤매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TSMC는 7나노 경험도 했고 5나노, 4나노, 3나노 경험을 겪어서 이제 2나노를 가려고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10나노, 7나노에서도 이미 성공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1.8나노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엔지니어로 있어봤지만 항공정을 건너뛰는 게 얼마나 많은 리스크와 시행착오가 예상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우려점이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굳이 뭐 3나노, 2나노가 아닌 걸 타겟으로 할 수도 있죠. 굉장히 레거시 공정을 이용하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팹 라인을 많은 다양한 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팹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텔의 자기 자체 그 CPU를 위한 팹들 제외하고 TMC만은 그러니까 파운더리만을 위한 팹 몇 개 안 되고 투자 계획은 있지만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TSMC나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적은 캐파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 고객, 큰 고객을 잡으면 다른 고객은 고객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수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시장 점유율 격차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텔이 이렇게 정부 지원받은 돈을 무기를 가지고 계속 쫓아온다면 3등에 쫓기고 1등은 못 쫓아가고 걱정될 것 같은데 근데 인텔 기술이 이게 별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걱정해도
안 해도 되지 않나? 예,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텔의 그 기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예,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 이제 기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인텔의 뭐 실력이 최근에 물론 상당히 그 실력이 못 따라가고 있지만 TSMC나 삼성에 비해서 그 저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일단 인력 면에서도 뭐 전 세계 우수한 인력들을 예를 들면 한국 엔지니어들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대만 한국 인력 빼가기. 그렇죠. 갈 수 있는 거고요. 마음만 먹으면. 그 제 생각에는 뭐 그 인텔이 마음 먹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삼성이나 TSMC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그 인텔이 자기 고유의 아이템을 계속하면서 제품을 계속 만들면서 과연 파운드리를 아주 TSMC나 삼성처럼 할 수 있겠느냐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과연 인텔의 추격이 정말 얼마나 될지 삼성전자 지금 TSMC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뒤에서 쫓아오는 인텔 뿌리치고 좀 갈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참 관심이 많았는데 모처럼 경영진 13명이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거의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 주주들하고 소통을 하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 박사님 보시기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거. 제가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반도체 전문가들하고 이제 좌담회, 포럼 이런 것들을 할 기회들이 있어서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삼성 관계자분들도 이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실력에 비해서 항상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너무 숨기는 게 많다. 숨기는 게 많다. 그러니까 주주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안 한다라는 거죠, 경영진들이.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실력만 놓고 보면 순수하게 보면 조금 뒤져 있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세한 거의 4세트 정도 되는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주고 또한 또 그걸 직접 발표를 하고 하는데 보면은 삼성전자 한 페이지 딸랑 던지고 끝이다.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구체적으로 쪼개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랬고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니까 신뢰 부분인 거잖아요. 투자자하고 관계는. 그래서 이 뭔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숨기는 게 있는 거고 숨긴다는 얘기는 약점이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냐. 사실 그런 게 아니어도 주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에 비해서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최근에 경영진에서도 아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아마 이제 바뀐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어제 주총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주총에서 경영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 흑자를 전환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벌써 1월에 흑자 전환이 된 걸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나요, 실제? 글쎄 지금 그 아마 이익이 났다면 뭐 아마 메모리 쪽, 특히 메모리 중에서도 D램 분야 그 분에서 이제 가격 상승 때문에 아마 이익이 났을 거라고 현재 이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뭐 낸드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LSI 혹은 파운드리 사업부는 특별하게 그렇게 변동 요인이 많지가 않거든요. 파운드리 쪽은. 그래서 아마 저 AI 붐에 힘입어서 아마 HBM 혹은 뭐 DDR 아까 5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의 매출들이 특히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으로 많이 전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생각보다 아까 이주환 박사님 보시기엔 생각보다 빨리 지금 흑자 전환이 된 걸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까? 1월 달에 제가 이제 D램과 낸드의 가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던 시점이 2022년 4분기, 3분기 이때부터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 가격하고 이제 1월 달의 가격을 보면 낸드 가격은 이미 그때 가격을 넘어섰고요. 삼성전자가 또 특히 다른 경쟁사 비해 낸드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경쟁사가 낸드 적자 전환했을 때도 흑자를 내던 회사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낸드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 D램 가격만 놓고 보면 사실은 흑자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가격대였습니다. 1월 달에는. 지난 1월에? 1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거 DS 부분 전체였기 때문에 D램만을 떼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전체를 했을 때는 흑자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한 어떤 가격이 또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살펴보면 1월 달까지 제가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은 제가 작년까지도 보면 항상 재고가 너무 높은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여전히 재고가 그래서 많다. 공급 과잉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었는데 1월 달에 이미 재고하고 출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0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재고 비율이. 그 재고 얘기는 비율. 이제는 만들자마자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악성 재고가 이미 다 소진이 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악성 재고가 그렇게 되니까 많이 당연히 소진이 됐다.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1분기라든지 1분기, 2분기 이 앞으로의 어떤 실적 전망을 혹시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작년이 워낙 그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 새로운 이제 수요처가 특별하게 나타난 게 사실 AI 분야인데요. 예. 그리고 뭐 기존에 또 재고도 어느 정도 다 소진됐고. 재고 소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2024년도에는 분명히 아마 제 생각에 모멘텀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은 제 생각에 이제 문제는 없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이전처럼 뭐 20 몇 조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20조 원 이상의 전 같은 흑자를 내는 데는 조금 버거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변화가 좀 그 시장이 아직까지 그 파운드리 이제 하는 이제 사업에서 보면 아직까지 어떤 경향이냐 그러면 TSMC도 그랬지만 새로운 공장 투자를 조금 늦춘다든지 뭐 TSMC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보면 경기 회복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옛날처럼 회복되지는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이 이제 메모리가 화랑을 이루려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경기 회복이 확산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옛날과 같은 그런 화랑은 없지 않겠느냐. 올해. 이주환 박사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 매출 전망, 경기 상황 전망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1월 달에 흑자 전환이 일단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 예상으로는 1월에서 1분기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반도체 부분의 흑자 폭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연간으로도 작년보다는 좋고 작년 적자였기 때문에 좋을 거고. 그렇죠. 2022년 수준 정도 될 수 있을지는 이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재고 많이 낮아졌는데 또 다시 이제 감산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재고가 또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마 지금 3공장의 일정 부분 일정을 조정을 해서 용도가 다른 4공장, 5공장을 먼저 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의 그런 조정을 이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의 규모나 이런 걸 축소하지는 않지만 어떤 제품별로 시기를 조정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별로. 그래서 공급 과잉을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이전같이 급격하게 공급 과잉이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마하1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그리고 임대철 전 영진 전문대 반도체 전자계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